예, 투자 알고리즘으로 마이크로적인 시장의 섹터 종목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 점검하고 그 가운데 인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관심은 이제 12월에 가장 큰 관심은 다음 주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냐 아니냐. 패드워치는 상당히 내릴 걸로 근접했는데 또 걔도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믿기가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 화요일 날이죠. 그 연준 의장의 그 강연이 있고요. 네. 또 봄원 FRB 의장이 그 의회 증언이 있기 때문에 12월 FOMC를 앞두고서 아무래도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다는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을 86%까지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는 FOMC 부회장이면서 뉴욕 연은 총재를 하고 있는 존 윌리엄스가 이제 현재 금융정책 기조가 다소 경기 억제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공간을 더 열어뒀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매파라고 불리는 크리스퍼 웰러 이사마저도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12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확실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내년도에 얼마만큼 금리 인하가 되느냐를 보여드리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지표를 보면은 내년 말까지는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5월 달이면은 현 연준 의장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2%대까지 금리를 좀 낮출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물론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확률은 낮지만 노이즈가 좀 남아있지만 인하로 가고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고 하면 연말 산타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산타랠리 기대감이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10월 말부터 주가 조정의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는 기술주들의 실적 악화도 있었고요. 금리 인상 중단과 관련된 악재가 있었는데 이런 그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100 지수의 12개월 예상 EPS 같은 경우에는 1년 뒤, 2년 뒤에도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주가가 이제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거고요. 또한 그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12개월 예상 그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는 최고치가 28배 중반까지 높아졌었는데 현재는 26배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기술주를 담기에는 상당히 적정한 주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12월 FOMC에서 3차례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서고 또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크라우드 스트라우크 그리고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새로운 전략들이 발표된다면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내년 1월과 관련된 1월 이펙트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최근 AI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구글의 TPU입니다. 엔비디아의 GPU의 아성을 흔들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함께 공존하면서 커가는 시장인가 의견이 분분한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AI와 관련된 새로운 경쟁 구도로 지금 들어섰는데요.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에는 행렬 모델이기 때문에 생성 AI에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덧셈과 곱셈을 무한정 반복하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거나 관련된 결과를 다시 계산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엄청난 계산 능력으로 인해서 전력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인간의 뇌처럼 학교에서 배운 그 학습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를 가지치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처럼 에너지를 덜 쓰고 뇌 용량을 확대시키는 이런 스마트한 뇌를 갖지 못했던 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구글이 만들어냈던 텐서 처리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보완적인 능력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개선을 보여왔고요. 이와 비슷하게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독자 개발한 이런 능력이 이런 그 엔비디아 능력을 좀 보완해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합니다.
AI 칩 시장이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 엔비디아가 죽는 게 아니라 AI 컴퓨팅 시장의 독점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AI 처리의 효율화, 학습 비용이 상당히 싸지기 때문에 AI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이를 지원해준 반도체 시장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 우위를 계속 가져가는 기업, 경쟁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 간의 주가의 양극화 현상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이런 현상들이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AI 시대에서 AI 관련 종목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는 AI 컴퓨팅 서비스 회사인 아일랜드, 그리고 양자 컴퓨터 분야의 그 리더 기업이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인공지능만 지금 AI만 주목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런 AI를 둘러싼 패권 전쟁이 기업 간에, 기업들은 뭐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건데 뒤에서 살짝 웃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 반도체 기업이다. 경쟁이 격화될 수 있도록 반도체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건데 우리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 수혜를 많이 받습니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2년도는 지금보다 9배 정도 커진 1조 8천억 달러까지 커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는 1조 원 시장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50년간 연평균 10%씩 성장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5년간 AI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50년간 그 시장 규모와 똑같은 규모가 새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앞으로 시장 움직임은 AI를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부침성이 있겠지만 AI 시장을 뒷받침해주는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지금 성장할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삼성전자 같은 그 반도체 관련주들은 주가 조정폭이 상당히 덜 받은 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 경쟁이 커질수록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조정 시 적극적인 매수를 하셔도 무난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좀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그러면 미국의 기술주, 한국의 반도체, IT 섹터는 조정 시 매수 관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메가테크 기업들을 보면은 네. 기존 사업에서 만들어냈던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현금 창출력이 워낙 뛰어나는데요. 이 때문에 오픈 AI 같은 경우에 지원해줬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요. 이런 잉여 현금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 엔진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새로운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메가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들도 조정 시에는 적극적인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AI와 테크주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시각을 조금 바꿔서 미국의 이슈 가운데 이제 셧다운은 넘어갔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결, 미국 대법원에 넘어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뭐 12월 중에 조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전망은요? 네, 12월 중에 아무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빨리 하겠다는 게 대법원 생각이고요. 네. 현재 연방지방법원이라든지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는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회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대법원도 이런 불법 판결이 내려진다면은 상하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중단이 되고요. 수입업체에게 관세 수입을 되돌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새로운 통상법을 적용해서 대체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고유력 관세를 부과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 월가 쪽에서는 연말 그리고 이번 12월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는 관세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세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이럴 효과도 아무래도 기술주 외에도 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찾아올 수 있는 모멘텀도 여기에서 제공돼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또 우리와도 관련된 현안이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가 최근에 이제 악화됐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이제 다카이치 발언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요. 일단은 그 중국이 견제하면 일본 경제에 좀 피해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네. 그 특별히 일본 경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현재 뭐 언론들 같은 경우는 단체 여행객 추서라고 하지만 일본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2012년 senkaku 사태 때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그 방문 자제 요청을 하면서 단체 여행객 같은 경우는 45%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단체 여행객 비중이 한 42%였고 지금은 11%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GDP에 미치는 영향은 0.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일본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제품의 중국 수출이 한 10% 정도 네. 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실질 GDP는 0.4% 정도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일본 실질 그 잠재 성장률이 0.4%는 점을 비교해 보면 일본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시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반사 이익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이제 과거에도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태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개될까가 관심사 아닙니까? 지금은 사실은 여행 이런 쪽만 하고 있는데 결국 꺼낼 수 있는 게 중국이 또 히토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중국의 향후 압박 수위는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senkaku 사태가 터지고 나서 히토리와 관련해서도 9월부터 11월까지 수입을 중단시킨 적이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히토리로 90% 의존도를 60%까지 낮췄지만 중히토리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 들어간 구동장치에 꼭 들어가는 전기 자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부품, 풍력발전, 의료기기 그리고 항공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국산 히토리들이 대거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senkaku 사태처럼 3개월 정도 수익 기조를 한다면 일본이 받는 경제 규모는 한 6조 원 정도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 1년 정도 지속이 된다면 24조 원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의 GDP는 0.4%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뭐 정치인들은 다카이치 총리도 그렇고 뭐 말실수가 아니라 다 계산된 행위에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우리 경제에 사실은 반사이익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잖아요. 여행이나 이런 쪽에서 그 부분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건데요. 좀 예측해 주세요. 네, 그 senkaku 사태 터지고 나서 2013년도에 일본 여행객 한 150만 명이 감소했는데 이 부분이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유입이 됐습니다. 벌써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 집 근처에서 그 식사를 하고 부인하고 같이 쇼핑을 했는데 이곳은 중국인들이 잘 안 오는 곳이었는데 이곳까지 중국인들이 와서 피자도 먹고 쇼핑도 하는 걸 봐가지고는 중국인들이 참 무척 많이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50만 명 정도가 유입이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나라 GDP는 0.1% 정도 그리고 경제 인바운드 소비는 3조 원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근데 올해는 중국이 해외의 그 인력 교류와 관련된 부분을 내년도부터 확대시키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 50% 정도 늘어난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인바운드 소비는 한 10조 원 정도, 우리나라 실질 GDP는 0.2%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경제에 어려운 측면 중국 여행객들이 좀 메꿔주는 이런 효과도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떤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끝났고 이후에도 보면 미중 정상이 통화도 하고 그죠? 관계가 좀 누그러드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고 중국은 4중 전에 끝냈고 중국 증시 흐름은
올해 이제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강했던 쪽도 있었는데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네,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네.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기관과 연기금이 미국의 기술주 조정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내년도와 대비해서 재조정 작업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일 그리고 미중 간의 관계가 이제 상당히 그 안정이 됐을 경우에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관계는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 중국 증시에서 일본과 관련된 이슈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 증시 같은 경우는 일본 것보다는 12월 경제 공작회에서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내수 확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 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6G 투자는 이제 본격화하고 데이터 센터 건설, 전력 설비,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를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이라든지 전력, 교통 설비를 중심으로 해서는 연말 연초 중국 증시가 좀 밝은 면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일 갈등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은 내일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조금 더 압축해서 그 부분을 용인대학교 박승찬 교수님과 내일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여기까지 하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